여러분 책 중에서 어떤 책이 절판됐는데 막 중고가가 몇십만 원까지 뛰었다. 이런 이야기 꽤 자주 들어보셨죠? 이게 그 책 내용이 정말 좋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간혹 진짜 어쩌다가 그 타이밍과 마케팅이 잘 맞았어. 수요와 공급의 원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비싸게 구해서 보면 어떠겠어요? 야 뭐야 생각보다 별론데? 싶은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수백 권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만약에 이 책이 절판이 됐어. 그런데 이 절판된 책을 웃돈을 주고 한 10배 주고 샀어도 야 이거는 후회하지 않았겠다 싶을 만큼 좋았던 책들이 있습니다. 책 추천하는 영상 여러 번 찍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전에 안 다뤘던 책들 위주로 책값 10배를 주고 사더라도 아깝지 않을 책 5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이 책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책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이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다들 잘 아시죠? 이런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수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용소에서 이렇게 다 보니까 똑같은 지옥 같은 상황에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더라. 어떤 사람들은 금방 생기를 잃고 마치 풀이 시들듯 시들어서 죽어버리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명랑하고 밝고 친절함을 유지하더라. 심지어 그 식량이 부족한 수용소에서 건강이 위급한 사람에게 자기의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나눠주더라. 그런 걸 보면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깨달았죠. 아,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태도를 선택할 수 있구나. 극한의 상황에서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하시면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회피해버립니다. 퇴사를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안 좋은 반응이 나오는구나. 이런 사람 유형도 있구나. 앞으로 내가 참고하고 조심해야겠다.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돈이 없고 자산 없어. 그러면 저녁에 한강변을 걸으면서 반포에 있는 아파트 라인을 보면서 서울 땅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 하나 없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아파트 내가 언제 살까? 이러면서 희망을 꿈꾸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즉 좋은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나이 대비 젊고 건강하게 삽니다. 제가 채널에서 주로 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돈에 관련된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 없어도 건강하고 좋은 태도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에 정말 많아요. 물론 반대 케이스도 많습니다. 돈이 정말 많은데도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고요. 즉 돈과 삶의 태도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즉 내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태도는 선택할 수 있고 놀랍게도 이런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나타납니다. 10대 때는 뭐 상관없어요. 10대 때는 뭘 이러나 저러나 그냥 애들이 그냥 뭐 밝고 재밌고 그런 거죠. 그런데 10대 후반, 20대만 가도요. 긍정적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과 부정적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의 표정의 기본값이 달라집니다. 40이 넘어가면 이제 교정이 힘들어져요. 링컨 대통령이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보면 긍정적이고 밝은 친구의 표정과 아니면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욕만 하는 친구의 표정, 기본 얼굴 관상이라고 해야 되나? 달라요. 그만큼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생에서 우리가 그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타고난 성향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 얼마든지 반응과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상황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건 시간도 안 들고 돈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읽은 자리에서 인생을 바로 바꿀 수 있는 책이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무기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은 자주 했는데 이 책 추천합니다 라고는 자주 안 했더라고요. 이 책의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고객이 주인공이 되게 하라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기업의 스토리가 아닌 자신들의 스토리에 관심이 있다. 스토리의 주인공은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이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 재테크나 자기개발 이런 붐이 좀 일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꺼졌습니다만은. 근데 그 흐름에 따라서 유튜버, 인스타그래머 등 자기개발 관련, 재테크 관련 크리에이터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엄청 늘어났던 크리에이터 중에서 제가 재테크에서 얼마 벌었어요 라고 자랑만 하거나 나 이렇게 갓생 살아 라고 자기 보여주기에 급급했던 채널들 지금 다 망했습니다. 그럼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랑을 안 하냐? 자랑할 땐 자랑해요. 그런데 핵심 메시지가 나 잘났다가 아니고 너도 할 수 있어입니다. 그러니 너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라라고 방법도 알려주기도 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와, 이 채널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된다 라는 감정을 줄 수 있는 채널들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아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애플 광고 보면은 막 제품이 얼마나 멋있고 막 카메라가 막 얼마나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내용이 뭐에 맞춰져 있냐? 그 애플 제품을 사용해서 얼마나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술가가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모습, 맥북으로 막 음악 작업하는 모습, 이런 혁신적인 모습. 다시 말해, 애플을 만나면 당신이 혁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는 고객을 위한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합니다. 나이키는 어떤가요? 신발 아웃솔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이런 거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 신발을 신고 각자 분야 운동에서 퍼포먼스를 내는, 즉 Just do it. 도전해. 넌 할 수 있어 라는 고객 중심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건 잘 되고 싶다라고 하면 고객 중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는 나는 고객님들밖에 없어. 나는 고객님들이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염원이야 라고 말을 해도 그런 진심을 가지고 있는 거랑 그걸 고객이 알게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한 스토리로 나를 만나면 당신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 전달하는 방법을 담은 책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예요. 이거 그냥 퍼스널 브랜딩 하려는 개인이 읽어도 괜찮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비즈니스서에 더 가깝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읽으면은 개인보다 저는 10배, 20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이면은 책 정가에 30배 주고 봐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흔히 염세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염세라고 하니까 막 되게 세상을 싫어할 것 같고 인간을 혐오할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적당한 비관보다 대책 없는 긍정이 사실 더 불행한 거거든요. 왜? 머릿속은 행복회로가 막 돌아가. 근데 현실은 아니야. 그 괴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는 그런 대책 없는 긍정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중도의 행복론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문장은 이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다. 뭐라고요? 삶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책의 글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의욕이 너무 쉽게 충족되어 욕망의 대상이 제거되면 인간은 무서우리만큼 공허와 무료감에 빠진다. 따분함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된다. 고통과 권태라는 양자택일 앞에 놓여있는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욕망의 최대 만족은 권태이고 욕망의 최대 결핍은 고통이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왕복 운동을 하는 시계추처럼 지속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따라서 영원한 충족과 행복감은 없다. 돈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 너무 없어, 즉 결핍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통이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결핍이 해결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 고통이 해결이 되면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뭐가 온다고요? 무료함.
권태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심각할 때는 그 문제가 고통인데 그게 해결되면 해결된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루해진다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수많은 재벌들, 톱스타들이 결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권태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문제가 없는 상태,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게 완벽하고 꽉 채워진 상태가 행복이 아니라고요. 그건 무료함, 권태의 원인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무료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단 고통을 피하자. 그래서 이 중간쯤에 머무르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원하고 추구하는 것보단 결핍, 고통만 면하자. 그럼 사람들은 그게 뭔가 덜 충족된 부족한 상태라고, 불완전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한다고 해도 어떤 게 많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도 100% 충족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이길 만큼 많은 걸 가지면 어때요? 무료해진다고요. 그러니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자? 고통을 줄여라 라는 메시지를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행복론을 다룬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미국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있다면 한국에는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이 책 쓰신 분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아시죠? 그거 쓰신 송희구 작가님이시거든요. 근데 김 부장 이야기만큼 얘가 히트가 안 됐는지 좀 덜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 진짜 좋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마찬가지로 뭔가 돈 버는 지혜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재밌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은 그거는 뭐랄까요? 그냥 쭉 쓰는 정보 전달의 느낌이 좀 더 있는데 이건 아예 소설이에요. 소설이라서 기본적으로 재밌습니다. 한번 펼치면은 덮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서. 송희구 작가님이 일상적인 공감 포인트를 되게 잘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키득키득하면서 읽으면서도 마음 한편에 감동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정수를 담은 책에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을 버는 지식은 변하지만 돈을 버는 지혜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괜찮아. 이 책의 주인공이 영철이거든요. 근데 이 영철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롯데월드에 갔어요. 매직 패스에 누가 이렇게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빠 왜 저 사람들은 먼저가 하니까 영철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 돈 많다고 자랑한다고 가던 게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 거야. 광수야. 근데 이 고등학교 동창 광수가 보물상 하던 집 아들이고 엄청 가난한 애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매직 패스를 가네? 뭐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시그니엘에 살고 있네?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이 책에서 영철이 나중에는 이래요. 광수를 인정하고 야 나도 돈 좀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자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광수가 해준 말이 뭐야? 시대 따라 유행하는 투자 종목이나 기법 이런 건 변합니다. 즉 지식은 변해요. 그러나 그 안에 숨은 본질, 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투자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에요. 뭐든지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에 의해 시장이 고평가됐다가 저평가됐다가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는 이 변하지 않는 본질,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써준 책입니다.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서는. 그래서 꼭 한번 뭐랄까 각 잡고 독서하기는 좀 힘들어. 난 좀 가볍게 읽고 싶은데 좀 도움이 되는 유익한 독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책 무조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웃돈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마지막.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입니다. 이거는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셔야 될 책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은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사업에 관심 있어 혹은 사업 초기 사업자야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권도균 님이 KG 이니시스라는 그 결제 회사 아시죠? 그 회사를 매각하시고 지금은 프라이머라는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책을 왜 봐야 되냐? 스타트업의 현실과
중요한 점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면은 수지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그 스타트업은 젊음과 열정과 아름다움의 향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자주 말하지만 항상 멋있는 단어는 멋있어서 문제입니다. 성장이란 단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장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근성장도 언제 일어나요? 근육이 찢어져야 나는 거예요. 즉, 성장이라는 것은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 순간을 넘어섰을 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 단어, 성장으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성장이 일어나는 현실을 못 본다는 겁니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빛나잖아요. 그런데 항상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스타트업 중에 90%는 망합니다. 한때 잘 나가고 몇 년을 지속해도요, 순식간에 망하는 게 스타트업이고 사업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타트업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장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 세상에 대한 기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거고요. 우리는 비전으로 이 세상을 막 지구를 바꿔버릴 거예요. 막 이런 실체가 없는데 멋있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만 잘해서 투자 받았다가 망하는 회사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에게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에선 이렇게 일침을 날립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을 한다는 선한 의도만으로 인정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멋지게 그려진 계획과 바람을 설명하면서 자기 만족에 취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시도하는 것 자체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작더라도 분명한 결과를 손에 얻지 못하면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다. 뭡니까? 멋있게 적어놓고 세상에 기여한다, 이게 아니고, 그런 거 모르겠고 단돈 얼마라도 매출을 만들 수 있냐, 고객을 한 명이라도 확보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객 확보도 못하면서 비전이 어쩌니 자기 만족에 취하면서 스타트업 간판 달아놓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스타트업 하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말로는 이미 잡스야. 이미 내가 아이디어는 미쳤어. 막 아이디어 있는데 제가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사람만 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투자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하시는 분들에게 또 일침을 날립니다. 창의력과 열정은 입 근처에서 놀 것이 아니라 손 근처에서 놀아야 한다. 열정은 말하는 데 불태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같은 것을 배우는 데 쏟는 것이 열정이다. 예쁘게 말해 주셨지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허세 부리지 말고 닥치고 좀 해.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책은 뭐랄까, 고급지게 지적으로 뚝배기를 깨주는 책입니다. 사업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 걸 다 깨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혹은 사업하다 어려움을 맞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보시고 뚝배기 한 번씩 깨져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뚝배기가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10배 돈을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볼 가치가 있는 책들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무기가 되는 스토리,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 놀랍게도 이 책들은 웃돈을 줘도 괜찮을 정도로 가치가 있지만 웃돈 줄 필요 없이 정가에 현재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거 구매하신다고 저한테 뭐 오는 거 없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순수히 도움이 될 책들로 엄선해서 전해드렸으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책들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요즘 폭발적으로 돈 벌었다, 갑자기 막 부자 됐다 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수단이 뭐냐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SNS입니다. 인스타든 유튜브든 틱톡이든 말이죠. 팔로워, 구독자를 막 늘려가지고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돼서 돈 번 사람도 있을 것이고, SNS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판매 수익이 극대화돼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SNS를 통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많냐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기급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예요. 어떤 사기급 속성이냐? 우리가 버는 돈은 대부분 P와 Q의 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프라이스, 가격과 Q, 양이잖아요, 퀀티티. 근데 SNS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Q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프라인 원래 매장에서만 옷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들 하루에 한 10명 이렇게 팔았어. 근데 SNS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인스타로 홍보해가지고 팔면 어때요? 자사몰 해가지고 팔거나 뭐 그러면은 하루에 뭐 10개가 뭡니까?
1000개, 10,000개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조회수가 나오면은 이 Q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Q만 올리는 게 아니라 팔로워가 점점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믿고 사도 되겠다, 좀 더 비싸도 사겠다라는 생각에 P도 올릴 수 있어요. 가격도 올리고 판매 수량까지도 늘려버릴 수 있는 사기급 파워가 SNS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SNS를 잘만 쓰면 10년 벌어야 할 거를 1년 만에 버는 일도 생기고, 즉 10배 대박이 나기도 하고 100배, 1000배, 10,000배 대박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요즘 SNS가 돈 된다, 강력하다라는 거는 대부분 아십니다.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걸 써먹고 꿀 빨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해보면 어렵거든요. 어려워. 근데 사람들이 어렵다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 어렵다, 영상 만들기 어렵고 뭐 사진 찍는 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컨텐츠를 만드는 거 자체는 쉬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익숙해지면 쉬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컨텐츠를 잘 만드는 거는 차별점이 아니고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돼요. 즉 컨텐츠 제작하는 스킬은 진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거고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라는 수단을 가지고 정말로 돈을 벌려면은 목적에 맞게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다시 말해 마케팅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 SNS로 돈을 잘 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마케팅 잘하는 거 어렵거든요. 필드에서 꽤나 굴러먹은 사람들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뭐 엄청 잘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배우기 어려운 건데, 최근에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와, 제가 지금까지 피똥 싸면서 유튜브 하면서 깨달은 SNS 마케팅 인사이트를 제가 깨달은 것 그 이상으로 다 그냥 풀어놔버렸더라고요. 비밀 노트를 공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책은 뭐냐? 게리 바이너척의 플랫폼을 지배하는 조회수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참고해서 10년 벌어야 할 돈 1년 만에 벌게 해줄 SNS 마케팅 인사이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SNS 제1원칙,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뭐냐? 바로 관련성입니다. 무슨 말일까?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콘텐츠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브랜드의 관련성을 확장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관련성이란 우리가 논하는 대상이나 처한 상황과의 밀접한 관계로 정의된다. 상대가 우리의 비즈니스나 브랜드와 긴밀하게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스토리를 올려줘야 한다. 관련성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브랜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SNS 보다 보면은 가끔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런 거였죠. 그 마라탕으로 그럼 내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SNS를 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 마라탕 후루 챌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탕탕 후루 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춤추고 계세요.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댓글에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뭐 그런 말이 달리는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라탕으로 챌린지를 보고 그 병원을 갈까? 사람들이 마라탕으로 챌린지가 워낙 유행이니까 그거 보고 뭐 의사 선생님도 이런 거 하구나 정도 생각까진 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병원에 가야지라고 생각이 들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그 선생님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 알리고 유명해지는 게 다였다, 그게 목표였다라고 하면 할만합니다. 그런 유행하는 거 따라가면 컨텐츠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그런데 그 계정을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 마라탕으로 챌린지 외에는 대부분 병원 광고성 컨텐츠예요. 그래서 마라탕으로 챌린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단계별로 소비를 해가지고 와, 나 진짜 이 병원 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안 들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 저라면 아무리 탕후루 챌린지가 유행이었어도 그거 유행 타는 거 좀 포기하더라도 그 분야에 관련된 의료 꿀팁을 그냥 꾸준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마라탕후루랑 연관 지어서 건강 지식으로 본인의 전공 분야로 이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걸 해놓지 않으셔가지고 그 마라탕후루는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게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분은 이걸 안 하시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장님들이 콘텐츠 마케팅 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나도 춤을 춰야 되나, 나도 노래를 부르고 꽁트를 해야 되나, 이런 걸 하면서 자꾸 유행하는 주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냐면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숫자라는 건 조회수,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숫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유행하는 주제를 따라가잖아요. 순간 숫자가 잘 찍힐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과연 나한테 관심이 있을 것인가는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모을 의미가 없어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피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마라탕으로 모아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게 만들려면 일단 모은 다음에 피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빌드업을 해놔야 되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조회수나 구독자 팔로워를 모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콘텐츠 피드를 결정하는 건 소셜 그래프, 팔로우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사 그래프, 관심 있는 대상이다. 요즘 유튜브, 인스타, 틱톡 같은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SNS에 노출되는 화면, 딱 들어가면 뜨는 메인 화면 있잖아요. 여기가 뭐를 중심으로 노출이 되냐? 팔로우,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을 보고 노출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노출을 시켜주냐면 관심, 즉 내가 팔로우 안 했어도 관심 가질 만한 컨텐츠를 중심적으로 컨텐츠를 노출시켜줍니다. 인스타그램은 그래도 팔로우의 영향이 좀 더 세가지고 내 메인 피드에는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 중심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태생적으로 좀 사람들끼리 인간관계 하라고 만든 플랫폼이야. 근데 유튜브나 틱톡은 진짜 내가 팔로우를 안 했는데요. 나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다뤘어? 그러면 그걸 노출을 시켜줍니다. 제가 어느 날에 유튜브 강의 준비한다고 제 유튜브 메인 화면을 한번 캡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 PC로 유튜브를 틀었는데 첫 화면에 뜨는 8개 영상 중에 제가 구독한 채널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구독자 많으면 장땡 아니야? 어우, 구독한 거 안 띄워줘요. 그럼 뭘 띄워주냐? 제가 평상시에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제가 일할 때 재즈 피아노 틀어놓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럼 재즈 피아노 재생 목록이 뜨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이라거나 요새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런 시국 관련 영상들, 즉 관심사의 기초에서 노출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만큼 요새 SNS는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보다도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의 기초에서 영상, 컨텐츠를 노출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마라탕으로 챌린지를 예로 들면서 관련성 없지만 그런 핫한 주제를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면 조회수가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확률이 꽤 올라가요. 그리고 워낙 조회수가 잘 나오다 보면 구독자라던가 팔로우 숫자라던가 이게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관심사 기반으로 노출을 시킨다곤 하지만 누군가 나를 팔로우 누르면은 그 사람 화면에 내가 노출될 확률이 좀 더 올라가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라탕우루를 보고 구독한 사람이 갑자기 전문 피부 지식이나 아니면 전문 의학 지식을 전달할 때, 전문가 행세를 할 때 그거를 보려고 하겠냐는 거죠. 거기에 의문이 드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팔로우를 얻어냈는데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이 팔로우를 제공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메인 화면에 만약에 노출이 됐어. 근데 뭐야, 내가 이런 사람도 팔로우를 했나? 내가 관심 없는 주제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화면에 내 컨텐츠가 노출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봐요. 그러면 알고리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보다, 관심을 끌지 못하는 컨텐츠인가 보다 하고 관심 기반으로 노출해 줄 때 빼버린다고요. 핵심은 뭐냐, 순간적으로 유행하는 핫한 주제를 이것저것 따라가서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왜? 사람들은 팔로우, 누구를 팔로우하고 구독했냐 이런 것보다 관심,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인지에 더 관심이 있고, 실제로 알고리즘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을 모아봤자 나중에 내 컨텐츠가 노출됐을 때 사람들이 시청하지 않아버릴 확률이, 그래서 그 결과 알고리즘이 내 컨텐츠를 구린 컨텐츠로 간주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우리는 컨텐츠 SNS에서 사람을 모을 때요, 관련성 있는 사람을 모아야 돼요.
내 주제에 관심이 큰 사람들만 모으는 게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으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련성을 구축하려면 잠재 고객이든 클라이언트든 나에게 중요한 다른 누군가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퍼뜨려야 한다. 비즈니스와 소비자의 관련성이 높아질 때 더 많은 사람이 구매를 고려할 테고 그 결과 매출도 증가한다. 뭐라고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그냥 한순간 오락성으로 즐기고 마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와, 이 콘텐츠 좋다. 나한테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책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코호트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코호트를 좁게 규정해야 더욱 독특하고 예리하며 구체적이고 관련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일반적인 콘텐츠를 만든다. 소셜 플랫폼에도 비슷비슷한 콘텐츠가 너무 많다. 승부를 보려면 범위를 좁혀야 한다. 코호트라는 건 원래 그 따로 격리된 집단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실험할 때 실험 어떤 변이를 통제하는 그런 집단을 말할 때 우리가 코호트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SNS에서 코호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타겟. 나의 타겟 집단을 코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게리 바이너척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타겟을 구체적으로 좁혀야 한다. 왜? 구체적으로 좁혀야 그들이 원하는 게 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뭘 원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고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타겟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흑수저 출신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20대 건실한 청년. 이 청년이 원하는 건 뭡니까? 돈 버는 방법이겠죠.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출산 후에 건강관리가 힘들어서 고민인 30대 어머니.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건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딱 상상해도 저 사람이 뭘 원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 지식인 이런 데 가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코호트를 최대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의 뜻이에요. 여기까지 핵심은 정리하면 뭐냐? 중요한 것, SNS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관련성이다. 사람들이 영상이든 글이든 사진이든 콘텐츠를 볼 때 야, 이거 나랑 관련 있네. 내 이야기네.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선 코호트를 좁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미 북토크 뉴스레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그때 뉴스레터를 보고 실천하신 분들은 이미 이거 참고해서 좀 더 유의미한 SNS 운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써놓고 메일을 보내고 나서 이 책을 읽었더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가 담긴 북토크 뉴스레터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고정 댓글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 무료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중요한 가치인 관련성이 클리어 됐다는 전제 하에서 그럼 이제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성은 기본 전제고요. 관련성 다음 스텝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 바로 플랫폼 분석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제, 예를 들어 자기계발, 돈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플랫폼마다 잘 되는 콘텐츠의 형식이 다릅니다.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칠판 형태의 긴 컨텐츠 이런 것도 나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인스타나 틱톡에선 망합니다. 제가 다 올려봤거든요. 안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인스타에서는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 위에 나레이션, 나는 몇 살에 실직했다, 나는 그리고 나서 뭘 도전했다, 이런 스토리 나레이션형 컨텐츠가 꽤 잘 되거든요. 한동안 인스타를 휩쓸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액체 괴물 만지고 막 이런 거라던가 마라탕으로 챌린지, 애들한테 유행하는 거는 틱톡에서는 진짜 메가 히트를 쳤는데 인스타에서는 그만큼은 아니었고 유튜브에서도 그만큼은 아니더라고요. 핵심은 똑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플랫폼마다 터지는 형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플랫폼마다 터지는 콘텐츠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사람들에게 콘텐츠가 퍼질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링크드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를 정했다면요. 그 플랫폼 안에서 잘 되는 콘텐츠들이 뭔지 레퍼런스를 진짜 많이 봐야 됩니다.
하루에 몇 개씩은 그냥 무조건 봐야 돼요.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냐, 어떤 콘텐츠를 어떤 형식의 콘텐츠를 만드는지를 플랫폼마다 따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마라탕으로 챌린지처럼 나랑 관련성 없는 주제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형식도 나랑 관련성이 아예 없는 형식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춤추는 포맷이 유행한다고 해서 내가 춤을 출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에 뭐는 참고할 수 있겠어요? 사진을 나열한 콘텐츠가 잘 된다. 아니면 화면 전환이 빠르게 되는 게 잘 된다. 이런 어떤 형식에 대한 부분, 포맷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콘텐츠 주제에 맞는 톤 앤 매너를 자세하게 플랫폼별로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 분석을 통해서 플랫폼별로 유행하는 포맷, 형식에 대한 감을 잡았어요. 톤 앤 매너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으로 잡아야 할 게 뭐냐면 바로 먼저 보이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먼저 보이는 것이 무슨 말이냐? 사용자가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 인스타를 사용하는 사람, 스레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콘텐츠 소비자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튜브에서 영상 고르실 때 뭐 보고 누르십니까? 대부분 유튜브 어플 실행하고 이미지, 즉 썸네일을 보고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썸네일인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눈에 보이니까. 썸네일이 구려가지고 사람들이 안 누르면 그 뒤에 얼마나 보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다? 썸네일이다. 그런데 인스타 릴스나 틱톡에 들어가는 짧은 영상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얘는 썸네일이 없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유튜브는 썸네일이란 이미지가 있고 내가 클릭이라는 행위를 해야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랑 틱톡 같은 건 그냥 재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냥 재생됐을 때 초반 3초. 이게 사실상 유튜브에서 썸네일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강조해요. 첫 3초 동안 사용자는 콘텐츠가 자신과 관련 있을지 판단한다. 동영상이 추천 페이지에서 얼마나 널리 퍼지는지, 누구에게 퍼지는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첫 3초 동안 코호트 집단에 직접 말을 건네야 한다. 사람들이 영상을 보게 만들 후크를 추가하고 의견을 명확히 진술하며 창의적인 카메라 각도로 호기심을 자아내야 한다. 짧은 영상으로 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아니면 틱톡에서 하는 짧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3초 안에 시선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 3초 안에 시선을 잡기 위해서 진짜 별짓거리 다 합니다. 어떤 거냐? 결혼식장에서 큰 케이크 같은 거 들고 가다가 떨어지는 그 장면. 그래서 하고 떨어지는 장면을 넣었다가 갑자기 그 떨어지는 걸 자기가 탁 받으면서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유행하는 밈을 처음에 넣은 다음에 어그로를 끌기도 하고 또 제 친구 중에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팔로워 60만 명 넘는 올리버 여행기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항상 카메라 각도도 뭔가 좀 멋있게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면서 시작해요. 뭔지 보면 아실 거예요. 가서 보면 아세요. 그리고 릴스에커라는 제가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맨날 이러면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처음에 시선을 사로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첫 3초 동안에 여러분이 시선을 사로잡을 장치를 마련하셔야 돼요. 근데 나 그런 거, 이런 거 못하겠어. 아니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와. 라고 하시면은 그냥 처음에 다짜고짜 여러분 이거 고민이시죠? 이렇게 던지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타겟 코호트가 집을 사고 싶은데 아직은 자본금이 딸리는 어떤 20대 사회초년생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딱 영상 시작하자마자 내 연봉이 3천인데 서울에서 집을 어떻게 사? 생각하셨죠? 제가 그거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할 만한 거, 야, 너 이거 고민이지? 너 이거 원하지를 그냥 바로 던지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초반에 야, 이거 네 이야기야. 너한테 필요해. 들어. 라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관련성이라는 대전제를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즉 사람들이 관심 있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채운다는 전제하에 실제 생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플랫폼마다 잘 되는 콘텐츠의 포맷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에 대한 톤 앤 매너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시청자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 유튜브에선 썸네일, 짧은 쇼폼 영상에서는 첫 3초, 이렇게 사실은 3초도 아니고 1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장 먼저 보이는 걸 공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공략을 잘하고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많이 해봐야 됩니다. 꾸준히 오래 해봐야 돼요. 천재가 아니고서야 하루아침에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편집이 너무 어려워요.
제 컨텐츠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퀄리티를 올릴 때까지 못 올리겠어요 하고 안 올려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이럽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일단 올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근데 퀄리티가 중요한데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제가 올려서 뭐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책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컨텐츠의 질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질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려면 대량으로 콘텐츠를 발행해 봐야 한다. 여러분, 콘텐츠의 질이라는 게요, 이게 꼭 화려한 영상 편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북토크 콘텐츠의 편집 화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콘텐츠 편집하시는 분이요, 저희 직원 편집 시작한 지 이제 2달 됐나? 한 2달 됐는데 이 정도 편집해요. 근데 사실 보면 편집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텍스트 기반의 경우 엄청난 필력을 의미하지 않아요. 질 좋은 컨텐츠가 뭔지를 시각적인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부딪히면서 적절한 톤 앤 매너를 깨우쳐 나가야 된다고요. 제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분이 계신데 인스타에 뭐만 올리면 100만 뷰가 터지더라고요. 근데 편집이 뭐 없어요. 여성분이신데 그냥 날 것 그대로야. 피부에 여드름이 많으신데 그걸 그냥 까요. 그래서 나는 여드름이 많은데 이거 좀 어떻게 숨겨볼까 하면서 그냥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는 감추고 싶을 것 같은 모습을 그냥 보여줘요. 그런데 저는 그 콘텐츠가 굉장히 고퀄리티의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왜? 편집은 구려. 특별할 게 없어. 근데 관련성이 끝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관련성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해봐야 한다. 퀄리티만 너무 높이려고 고민하지 말자. 왜? 내가 지금 고민해봤자 어차피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험이 부족한 뉴비가, 그냥 더 세게 말해서 허접이 머리를 굴려서 퀄리티를 올려도 허접이에요.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허접 상태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편집을 잘하려고 해봤자 어차피 나는 허접이야. 그래서 그냥 많이 해보면서 고퀄리티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먹히는 퀄리티가 무엇인지 감을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SNS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방법론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SNS 하시는 분들 누구나 적용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SNS 광고. 이분들은 판매 상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컨텐츠 마케팅, SNS에서 광고 돌려서 성과를 잘 내는 분들도 계신데 잘 못 내는 분들도 많아요. 잘 못 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바로 돌려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고 기획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광고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래서 광고를 돌려. 근데 성과가 안 나와. 아니 근데 광고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새 메타든 구글이든 광고비 비싸거든요. 그 비싼 광고비 지불하면서 로또 긁는 것도 아니고 제발 잘 되라. 기도 메타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광고에 있어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게리 바이너척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에 어떤 콘텐츠를 광고로 돌릴지 논의하는 대신 유기적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려보자. 그 중에 가장 큰 공감을 사는 콘텐츠를 확인한 다음 해당 콘텐츠로 광고를 돌려 매출을 꾀하면 된다. 유기적 콘텐츠란 무슨 말이에요? 관련성이 있는 콘텐츠. 내 시청자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지라는 주제를 여러 개 선정해보고 그에 맞는 플랫폼에 따른 형식도 여러 개 만들어보고 인트로도 여러 가지 고민해가지고 그냥 대량으로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량으로 올려다 보면 분명히 그 각 콘텐츠들의 성과가 다를 겁니다. 어떤 컨텐츠는 조회수가 잘 나올 거고 어떤 컨텐츠는 조회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이걸로 광고 돌려야지라고 광고를 바로 돌리지 말고 이렇게 대량으로 올려본 다음에 그 중에서 성과가 좋은 게 나오면 그 성과 좋은 콘텐츠에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건 뭐예요? 돈 안 쓰고 뭐가 좋을지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과가 좋을 거야 라고 검증된 컨텐츠에다가 비용을 태워야지 비용 대비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는 특히 광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돈 내고 광고하면은 광고를 어지간히 못 만들지 않고서는 일단 매출이 발생은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 자영업자분들이 광고 돌릴 때 성과 측정을 안 하세요. 그냥 광고비보다 더 벌었으면 됐지 뭐 요 정도 하고 그냥 만족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하나만 가지고 광고 돌리는 것보다 더 큰 비용 대비 성과를 낼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야? 검증하고 돈을 태운다. 유기적 콘텐츠를 여러 개 올려본 다음에 좋은 성과 나온 걸 찾아서 거기에다가 광고를 태워야 한다라고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SNS 기업의 오너 게리 바이너척이 오늘의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평소보다 많이 길었는데 책에 담긴 유익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핵심을 최대한 제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SNS로 돈 버는 스킬에 대한 자세하고 유익한 내용이 책에 너무 많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한 번도 SNS를 운영해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늘의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저장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SNS에 내가 투입한 노력과 시간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이 영상을 다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이 소리였구나 싶은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SNS를 운영할 때 있어서 내가 SNS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관련성이다. 이 관련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고 흥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관련 있는, 내 상품 서비스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그를 위해선 내 컨텐츠를 볼 사람들이 이거 내 이야기다 라고 느낄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느낄 주제를 찾는 방법은 코호트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즉 타겟을 좁게 잡아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자, 그렇게 관련성을 잡았다, 코호트를 좁게 설정했다는 전제하에서 실제 제작 단계에선 우리가 무엇을 해봐야 된다? 플랫폼 분석, 유튜브든 인스타든 틱톡이든 특정 플랫폼에서 잘 되는 형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 유튜브에서는 썸네일, 스레드에서는 글의 맨 첫 부분, 인스타에서는 카드 뉴스면 맨 첫 장, 릴스면은 초반 1초, 3초 이런 부분들, 이런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매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스킬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실제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계신 분들은 광고를 집행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광고를 집행하는 올바른 순서는 기획해서 집행한다가 아니고 컨텐츠를 깔아놓는다. 그 중에 성과가 좋은 녀석을 파악한다. 그 성과 좋은 녀석에게 돈을 태운다. 이게 바로 올바른 광고 집행 방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다룬 이런 유용한 SNS 관련 인사이트도 저의 뉴스레터에서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동기부여나 자기계발 관련 콘텐츠를 전해드릴 때도 있고, 이런 인사이트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엄청 유익한 뉴스레터가 될 거라고 자신하니까요. 꼭 고정 댓글 클릭해서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한 유명한 말이 있죠.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 말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이것저것 꾸미고 부연 설명 붙이고 장식하고 뭔 짓을 해도 결국 오리지널이 가지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계발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시중에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책들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내용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책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도달하는 오리지널 순정이 뭐냐? 철학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 시간 관리하는 법, 목표 세우는 법, 체력 관리하는 법 등등 스킬을 알려주죠. 그 스킬들 너무 좋은데 돌고 돌아 그 스킬이 왜 생겼는지 파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같은 철학적 질문으로 귀결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돌고 돌아 철학이라면 철학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 혹은 고비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몰라 헤맬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킬이 아닌 철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흔에 읽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참고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실 직접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전해 내려오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플라톤을 비롯한 제자들이 쓴 책, 그리고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해 내려온 것들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좋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탁월한 삶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냥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됐지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훌륭한 삶이란 또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그러면 되는 걸까요? 이것들은 뭐랄까?
훌륭한 삶에 따라오는 부산물 같은 것이지 훌륭한 삶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훌륭한 삶의 필수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라. 소크라테스 당시 아폴론 신전 사제가 신탁을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신탁의 내용은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신탁을 전해 듣고 생각했다 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제일 지혜롭다는 신탁이 내려왔을까?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론을 내렸대요. 아무것도 모른다. 즉,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지혜롭다는 거구나.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철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무지의 지입니다. 소크라테스 하면 삼파술이라고 하는 문답법이 유명하잖아요. 이 문답법의 핵심은 뭐냐? 누군가에게 너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라고 대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듭되는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소크라테스와 다른 한 사람이 대화합니다. 민중이란 누구인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지? 돈에 쪼들리는 자들이죠. 그러면 부자도 늘 돈이 부족하다 하소연하는데 부자도 민중인가? 그렇네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정치체제인가? 부자들의 정치체제인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거는 무엇인가? 왜 그러는가? 질문을 던져 상대방의 무지를 깨닫게 만드는 대화법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소크라테스가 어떤 답을 알아서 그 답을 유도하려고 질문을 던진 게 아니랍니다. 자기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책에서 제시하는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는 대화를 통해 배우려고 했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기본 사고 방식이 난 아무것도 모른다예요. 그래서 좀 전에 든 예시에서도 소크라테스가 가난한 자의 정의를 알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야, 나는 모르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거 왜 그러는 건데? 하며 어린아이처럼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자신은 도저히 생각해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누군가 이게 맞아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난 모르는데 쟤는 어떻게 알지? 하고 물어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도 자기 말에서 모순을 느끼고 아, 맞네? 나도 모르네?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대화 과정이 누군가에겐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어땠겠어요? 짜증났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인기가 없었다 합니다. 투표에서 사형당했잖아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 소크라테스 철학의 기본 전제가 내가 아는 것이라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한 명이라 4대 성인이라고 평가받는 소크라테스조차 자기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누가 사업한다 그러면 야, 사업 아무나 하냐? 그거 망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런 말 하는 분들 특징은 뭐냐? 첫째, 주위에 사업하는 사람이 없다. 둘째, 있었더라도 사례가 많지 않고 가족이 사업에 도전했다 망했다 아니면 본인이 시도했다 망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제외하고 세상에 멋지게 사업 잘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위험한 거고 이게 아니고 자기 지인이나 본인이 잘못해서 사업이 안 된 걸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분명 사업 잘하는 사람, 방법이 있는데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제한된 경험 안에서 아는 척하면서 야, 내가 해봤어. 그거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유튜브 좀 잘 됐다고 제가 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업한다고 나대다가 현실 지각을 근 몇 달 사이 세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인간은 굉장히 제한된 경험의 폭을 가지고 살아가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고 하던 일만 계속하고 맨날 보고 듣는 것만 보고 듣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코끼리는 원통처럼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생산성 떨어지는 옛날 방식을 고수해요. 후배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 하면 에헤이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야 안 돼. 찔끔 찍먹하고 안 해봤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편협한 경험만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 알아 생각하면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게 있다라고 인정하고 경험에 열린 태도를 가져야 성장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80억 명이 24시간 365일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내가 모르는 어떤 행동을 뭐든 하고 있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있어요. 꼭 전 세계 인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제가 유튜버니까 저 말고도 유튜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어떤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좀 아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거 뭐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냐? 내가 좀 아는 지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 해도 내가 모르는 건 항상 있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게 차라리 맞는 거예요. 30, 40, 50 무렵 인생의 굽이길을 마주한 순간에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리나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탁월한 삶의 첫째 조건입니다. 둘째, 올바른 삶을 추구하라. 우리가 전 단계에서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했죠. 이건 마치 백지 상태로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백지 위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워 넣는 재료가 뭡니까? 바로 지식이에요. 우리는 백지 위에 지식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치트키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식이다. 남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얻은 수십 년의 내공과 지식을 거저 갖고 시작하는 것. 꼭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타크래프트 치트키에 쇼미더머니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 급으로 사기인 인생 치트키 딱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흡수하라. 여러분 혹시 풀린 효과라고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시대가 지날수록 IQ 평균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뜻해요. 그런데 이게 IQ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지식과 지혜의 수준은 시대가 지날수록 올라가요. 왜? 기존 선배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걸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물리학을 하는데 배경 지식 없이 만유인력의 법칙부터 새로 발견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발견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이상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이 없겠죠? F는 MA. 이거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다 배우는 거지만 처음에 이 공식 만든 거 누구예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뉴턴이에요. 그런데 뉴턴 이후 과학자들은 그냥 발견된 거 이해만 하면 뉴턴이 평생 연구한 결과물을 거저 먹고 시작하잖아요. 이처럼 나보다 훨씬 뛰어났을 천재들이 수십 년 쏟아부은 지식을 너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사기인 거고 인생 치트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배우고 습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식을 배우는 건 좋은데 아무 지식이나 배우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정말 좋은 것, 검증된 것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물리를 한다는 사람이면 연력학 법칙 이런 검증된 걸 배워서 채워야지 어디 방구석 사이비가 말하는 공중부양론 이런 거를 물리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의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올바른 삶입니다. 올바른 삶이란 무엇일까요? 검증된 지식,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의 지식과 노하우를 따라가야 하고 그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전문가의 말, 검증된 지식을 흡수하는 건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책 읽어야 되잖아요. 강의 들어야 되잖아. 이게 뭐 대단한 노력은 아니지만 뭐보단 힘듭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단 힘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인터넷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검색한 것도 아니고 그냥 힐끗 인스타에 스쳐 지나간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혹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 주변의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 말을 듣는 것이 정말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가령 이런 거죠. 저 아는 분이 지방 소도시 사세요. 이분이 맨날 만나는 사람들도 그 지방 소도시 분들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동네 부동산 이야기를 하겠죠. A라는 아파트 분양하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 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맨날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아파트 사고 싶어지고 누군가는 사겠죠. 물론 거주지 상관없이 내가 실거주하면서 편하게 살 거야 하면 뭐 상관없죠. 그런데 그분은 시세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 가격을 봤어요. 근데 그 돈씨라고 하죠. 그 돈이면 광역시에서도 괜찮은 아파트 사겠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도 완전 좋은 데는 아니어도 어지간한 데는 사겠는 거야.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여기랑 저기 중 어디가 더 가격 오를 것 같아요 하면 광역시, 수도권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실거주가 아닌 투자 관점에서 이건 잘못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전문가의 강의나 책 이런 걸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죠. 주변에서 하는 말 듣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서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결정을 하려면 다수가 아닌 전문 지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암, 제대로 된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칭찬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내가 피드백을 받을 전문가는 스스로 정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 혹은 그 분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평가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무지를 인정했다면 이제 새로운 지식을 내 삶에 채워야 합니다. 이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실력은 있는지, 믿을만한지, 검증된 건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저 사람 조언은 들을만 하겠다. 기준을 세우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귀찮아서 주변 조언 듣거나 흘려들은 정보로 판단할 때가 많지만 안타깝게도 내 지인, 심지어 가족도 내게 조언을 해줄 자격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생의 굽이길에서 방향을 정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아무 말이나 듣고 방향을 정하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있는 조언자를 찾아 제대로 된 걸 배워야 하죠. 이게 탁월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탁월한 삶의 세 번째 조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 무지도 인정하고 올바른 걸 배우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인생이 무조건 탁월해지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기서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미덕이 등장합니다. 바로 실천. 여러분 어떤 자기계발 콘텐츠에서 공부 열심히 했죠? 근데 솔직히 이거 당장 안 해도 돼요. 고민도 좀 해보시고 이게 진짜일까 걱정도 해보면서 한 3년 뒤쯤이나 실천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임모아 무조건 지금 당장 시작하라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뭘 몰라서보다도 아는 걸 실천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실천해야 인생이 바뀐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은 실천하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실천은 원래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즐겨보는 웹툰 중에 화산귀환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조연 한 명이 주인공에게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하체를 잘 단련하고 꾸준하게 훈련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런 뻔한 말을 합니다. 그걸 들은 조연이 이렇게 말해요. 야, 개념적으로는 너무 쉬운데 왜 다른 문파는 그렇게 안 해?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쉬워? 그럼 사형은 하루 중 반 이상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부모를 진심으로 복양하고 약자를 기만하지 않으며 재물을 탐하지 않고 위로는 예를 다하되 아래로는 존중을 잃지 않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며 살 수 있어? 아니, 못하지. 왜 못해? 그것만 지키면 군자가 되는데. 어때요? 변화하고 탁월한 삶을 사는 방법 자체가 세상에 없던 특별하고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 뻔해. 그런데 그걸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머리로는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하다가도 힘든 순간이 오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의심이 들거든요. 확신이 없으니 실천할 맛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흔에 읽는 소크라테스에선 뭐라고 말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고 불안하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일하러 가는 것이 고역이고 특별한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랴 지금까지의 내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최소한 지금 하는 일에서 가치를 찾아야 한다.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 성장해야 한다. 그렇게 성장해 간다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일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투성이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직장 정도 빼고는 다른 사회생활하는 분들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내 동료들 정도 빼고는 다른 사회생활하는 직장인들 어디서 봅니까? SNS에서 봐요. 그런데 SNS에 보이는 사람들은 보통 일을 잘해, 멋있게 산다, 느낌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자아 실현을 위해 일해라, 꿈을 꿔라, 뭐 이런 멋있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청 행복한 척하면서.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고역인데 이걸 해야 되나 하면서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다 정작 발전을 위한 실천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SNS에 나오는 멋있는 사람 중 일하다 현타 안 맞아본 사람, 이거 왜 하지? 이거 의미가 없는데 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물론 한 명쯤 있겠죠. 근데 99%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 이대로 하면 잘 되는 거 맞는지 이런 의심 다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현실에 문제가 있고 불확실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던 간에. 탁월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열쇠는 실천입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거, 뻔한 거, 그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할까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위대한 성취를 해낸 사람들도 다 같은 고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성장을 위한 실천을 했다. 성인이 되고 30, 40이 되어도 우리 인생의 걱정과 고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안주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탁월한 성공적인 삶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가이드로 삼을 만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한마디로 탁월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탁월한 삶이란 뭐냐? 성장을 추구하는 삶이다. 성장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첫째,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한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내 경험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걸 인정하고 항상 새로운 경험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올바른 삶을 추구하라.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 위에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채워야 합니다. 왜? 이미 나보다 앞서간 선배들의 지식을 흡수하는 것만큼 강력한 인생 치트키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식 중 올바른 지식을 골라야 한다.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지식은 우리 주변 사람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그들은 조언을 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물어볼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고 조언을 들을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라.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실천하라고 목 터지게 외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천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왜 실천하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걱정만 하느라 실천을 못한다.
그런데 사실 대단한 성공을 해낸 사람들도 모두 그와 비슷한 고민을 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한 사람들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흔에 읽는 소크라테스는 마흔에 읽는 니체, 마흔에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에 이어 마흔에 읽는 시리즈 네 번째 책이죠. 전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도 소개했었는데 이 시리즈는 믿고 읽어도 되는 책들입니다. 저는 항상 광고 오케이 하기 전에 원고를 다 읽어봐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유익하겠다 싶을 때 소개를 하는데 꼭 마흔이 아니라 어떤 나이대에 있더라도 우리 삶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주는 책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훨씬 더 좋은 인사이트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스트레스지만 사실 관계에서 오는 감정 스트레스가 더 심할 때 많잖아요. 감정 문제 때문에 이직, 퇴사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감정 소모 안 하려고 부서 옮기거나 팀장 안 하겠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감정 노동을 해야 성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개소리일까? 근데 듣다 보니 맞네 하고 절로 끄덕끄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린치핀입니다. 전 세계적 마케팅 구루 세스 고딘이 쓴 책이죠. 린치핀이란 마치 마차 바퀴 같은 거 한가운데 고정시켜주는 중심 나사를 뜻해요. 바퀴 살이 이 나사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나사가 빠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바퀴가 무너져 버리겠죠. 이 나사처럼 없으면 안 되는 대체할 수 없는 인재를 린치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책을 참고해 대체할 수 없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린치핀들의 조건 딱 한 단어로 하면 예술입니다. 세스 고딘은 모두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일이라는 건 뭐고 예술이라는 건 뭘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술이나 음악 같은 일반적인 예술도 포함되겠지만 세스 고딘이 린치핀에서 강조하는 예술은 분야를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일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부를 파는 일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프레드릭 타일러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과학적 관리론의 아버지죠. 효율성 분야의 시조세입니다. 이 사람 연구 이후로 노동 생산성에 대한 어떤 논의와 연구가 정말 빗발쳤어요. 공장으로 따져보면 동작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느냐, 동선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에 따라 돈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런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연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고용주 중심이었죠. 이때 고용주 입장에서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바로 근면성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대체 가능성이죠. 없어도 공장이 굴러가야 효율적이니까. 과학적 관리론에 따르면 업무는 무조건 시간 단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나누어져 있어야 되고 누가 언제 아프더라도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난이도가 낮아야 합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강조하니 실제로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도 올라가고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세상 어디나 득이 있으면 실이 있잖아요. 이런 효율성 중심 문화에서 노동자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딱히 없어요. 시키는 일이나 잘해. 딱 이거 하나 기대해요.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하러 열심히 하나? 시킨 일만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어진 과업만 딱딱하게 하고 그 이상 할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누가 회사에서 힘든 일 있다 할 때 굳이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나섰다가 잘못되면 욕만 먹는데 내가 뭐하러? 더 열심히 한다고 뭐 보상이 엄청나게 따라와? 아니잖아. 그러니 그냥 적당히 딱 할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시키는 것만 잘해도 나름 괜찮았어요. 월급도 계속 올랐어. 왜? 경제 자체가 성장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쨌든 수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성장 점점 느려지죠. 모두의 임금이 다 같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잘 되는 업종, 잘 되는 회사들만 임금이 올라요. 코로나 이후에 대기업들이 급여를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라고 전혀 동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달라진 시대에서는 기존의 근면성실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면성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규칙만을 따라 산다는 건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껏 고수해온 일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예술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술이란 무엇일까? 예술의 특성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르다. 어떤 그림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보니 인기가 너무 많아. 근데 숫자가 무한이야. 모든 사람들 방 거실에 다 걸려 있어. 그러면 이 그림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일과 성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공하는 게 남들하고 똑같아.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돼. 뭐 하나 다를 게 없어. 그럼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달라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남들과 다른 점이 없다면 무수한 사람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세스 고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무조건 달라야 한다. 뭘 하든 튀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튀어야 한다는 말을 미친 짓 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르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불편함을 찾는 것입니다. 책에선 이렇게도 말해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편안함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역설적으로 차이를 만들고 자신만의 발판을 찾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다. 다름과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다? 불편함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다. 제가 예전에 교사할 때 학교에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애들을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우리 아가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진짜 말 안 듣는 애들한테까지. 그뿐 아니라 아이들 데리고 굳이 안 가도 되는 외부 문화체험, 스포츠 경기 관람 이런 거를 심심하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애들한테만 그렇게 열심히냐? 아니에요. 동료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본인이 나서서 행사도 기획하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다 맡아가면서 선생님들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우리 같이 재밌게 일해요 이런 식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다 왜 저러냐? 좀 피곤하다. 이랬는데 그분이 한결같이 차가운 시선에도 계속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 열정 보고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열심히 해. 그러니 학교가 완전히 다른 학교가 돼요. 나중에는 저 선생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신 행동들 하나하나가 뭐 아예 불가능한 거냐? 저는 할 수 없는 일이었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가능해. 근데 안 하죠. 왜? 불편하니까. 이렇듯 남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다르다는 것이고 이 다르다는 것이 곧 예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제가 인트로에서 감정 노동을 해야 성공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감정 노동을 하는 것도 사실 불편함을 추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 노동을 해야 한다. 꼭 필요한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조직이든 사람이든 깊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호작용을 만들어내 자신을 알려야 한다. 아까 예시로 설명해드린 선생님 그분이라고 자기 에너지 써가면서 하기 싫어하는 동료 교사들 으쌰으쌰 북돋는 게 쉬웠겠습니까? 편했겠어요? 애들 데리고 막 놀러 간다? 이거 말이 편하지. 그 애들이 다 말 잘 듣고 활발하고 예쁜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 관계 안 좋고 무기력한 애들, 이런 적응 못하는 애들 어떻게든 다독여가지고 애들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감정 소모 장난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 소모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감정 노동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이 안 하겠다는 일을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감정 노동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특별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술을 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 바로 비싸다입니다. 제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예시로 동료 선생님을 들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월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비싸다엔 해당이 안 되긴 하죠. 그런데 이런 대체 불가 인재가 프리랜서다, 사업자다. 어떨까요? 이 사람들 몸값은 당연히 비쌀 겁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각 분야에 아이코닉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몸값이 비싸. 그런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 서서 그 사람을 찾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싼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전략은 절대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다. 가격만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기업의 충성 고객이 되지 않는다. 저가 전략을 펼치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이소처럼 진짜 압도적으로 싸면서도 좋은 퀄리티를 제공한다면 모를까, 일반적인 경우에선 싼 거 보고 갔어. 이건 가격만 본 거잖아요. 그런데 알리, 테무에 더 싼 거 있다. 그러면 이걸 파는 사람이 누구고 이 브랜드가 뭐고 이게 중요합니까? 바로 갈아타야죠. 근데 재밌는 게 고관여 상품이라고 하죠. 품도 많이 들고 단가 비싼 상품, 서비스 이런 거일수록 사람들이 가격이 싸면 의심해요. 오히려 비싸야 신뢰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파트 입주하려고 입주 청소 견적을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받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 신생아가 있었어요. 숨고에서 견적 받는데 한 업체가 가장 싼 견적을 줬어요. 그런데 후기도 별로 없고 청소 세제는 뭘 쓰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 근데 다른 곳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쌌어요. 그런데 이 회사 블로그나 후기 보니까 친환경 세제로 정말 잘 신경 써가지고 유해물질 안 남고 아이들에게도 안전하고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비싼 걸로 했죠. 입주 청소 그래도 몇십만 원 하잖아요. 이렇게 단가가 높은 상품으로 갈수록 싸면 의심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고객들은 싸구려 상품을 신뢰하지 않는다. 고유한 것, 독특한 것, 인간적인 것에 열광한다. 물론 싸구려 상품으로 잠깐은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인간성과 리더십이다. 싸구려는 어떻다?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싼 걸 신뢰해요. 그렇다고 비싸다고 무조건 사냐? 그거는 호구 잡히는 거잖아요. 비싼 걸 신뢰할 때는 비싼 값 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럼 그 비싼 값을 한다는 느낌을 주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증거를 쌓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청소업체 고를 때 블로그 리뷰 본 것처럼 기록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일하고 남들과 어떻게 다르고 왜 나는 이 가격을 받아도 합당한 사람인가, 내 작업의 결과를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누적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세스 고딘 블로그가 전 세계 블로그 방문자 수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블로그라고 하더라고요. 이 블로그에 본인의 인사이트, 행보를 계속 공유를 했죠. 그러다 보니 자기 나라에서만 유명한 마케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마케터 구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한 대로 증거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가 경쟁이 아닌 차별화 고가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높은 가격을 받고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비싼 가격을 지불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증거. 예술가는 비싼 단가를 받습니다. 비싸다고 해서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가격은 비싸지만 까보면 이 정도 커리어 사람이 이 정도 서비스 제공하는데 이 가격이면 해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꾸준한 기록을 통해 비싼 단가에 합당한 신뢰와 증거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스 고딘이 말하는 예술가, 린치핀들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세 번째, 즐긴다입니다. 우리가 예술가들을 멋있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롭게 즐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꼭 예체능 계열이 아니더라도 자기 일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만큼 멋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성인이 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즐긴다는 게 어릴 때 생각보다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죠. 타고난 성격이 긍정적이어야 되는 건가? 아무튼 일을 즐긴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성격, 기질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세스 고디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열정을 일로 발산하는 것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일을 운 좋게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쉽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 그리고 그 일을 찾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찾아낸 것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세스 고디는 뭐라 말하냐?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보다 지금 하는 일에 열정을 발산하는 게 더 쉽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열정적으로 하기로 결단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뭐라 말하냐?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동에 따라 기분이 결정된다. 즉,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을 즐기는 것도 어때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 찾으면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 열정적으로 해야지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실제로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즐기기로 선택하면 얼마든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기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찐이다 라고 느끼죠. 그렇게 쌓인 신뢰와 증거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가격이 비싸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일이 열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 있게 일하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대체할 수 없는 세상을 바꾸는 린치핀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밀은 뭐다? 감정 노동을 해라 같은 딱 듣기에는 뭔 개소리야 싶을 수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게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예술가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럼 예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첫 번째, 다르다. 사람들은 똑같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게 마냥 미친 짓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아닌 불편함을 추구해라. 기꺼이 감정 노동을 감수하는 사람들처럼. 둘째, 비싸다. 사람들이 싼 거 좋아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격이 싸면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린치핀들은 비쌉니다. 비싸다는 게 단순히 가격을 올려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등 증거를 쌓아 저 사람에게는 저 정도 단가는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이들이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즐긴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냥 부럽다, 저런 일 할 수 있는 것도 행운이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열정을 발산하겠다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즐기기로 선택하면 즐길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교사 생활도 해보고 사업하면서 여러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보는데 정말 이 사람이랑은 일하고 싶다, 이 사람은 대체할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특성 3개 중 2개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경우가 90%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위해 오늘의 도서 린치핀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요즘 AI다 뭐다 해서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잖아요.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은데 나만의 무기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에서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책은 그런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적인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린치핀 읽어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로망이었던 옷이 있어요. 리바이스 501 청바지.
제 친구들이 진짜 많이 입었거든요. 예뻐. 근데 저희 집이 어릴 때 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리바이스를 그때 못 입었어. 그런데 마음속에 그 리바이스에 대한 어떤 로망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해외 갔는데 리바이스 요거 갈매기 같은 로고 있잖아요. 이게 있는 재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드디어 나는 이제 리바이스를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생겼어! 라고 사서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 아무도 안 입죠. 제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가 뭔 지금 리바이스를 사냐 이러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너무 좋은 브랜드지만 유행은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유행한다 해가지고 샀는데 조금만 지나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한두 번입니까? 이게 옷에만 적용이 되냐? 책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의 책들이 와 하고 유행을 해요. 그래서 나도 사야지 라고 따라갔다가 조금 시대 지나 보니까 시대랑 안 맞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 책장에서 먼지만 쌓이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을 고를 때 그런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10년이 지나고 봐도 좋을 수밖에 없는 책 5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봐도 좋을 첫 번째 책 바로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 영상 주제가 시대가 지나도 좋을 그런 내용을 가진 책 이거잖아요. 책 제목을 보세요. 불변의 법칙. 이 책 테마 자체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왜 썼냐라고 할 때 저자인 모건 하우절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말했냐. 누군가 제프 베조스에게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프 베조스가 질문이 잘못됐다. 당신은 1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가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출발하여서 저자인 모건 하우절이 책을 쓴 거예요. 모건 하우절은 그의 전작인 돈의 심리학을 포함해 전 세계 3천만 부 넘게 도서를 판매한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시대건 현자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대다수 사람은 하나같이 그 반대로 행동한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북토크 채널은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성장 욕구가 강한 분들이 모인 채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해서요. 성공하는 법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앞서간 분들, 우리보다 앞서 성공하신 분들이 이미 말을 다 해놨어요. 제가 투자로 부자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에 사서 광기에 팔아라. 쉽죠? 그리고 천하를 통일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법 무엇입니까?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 나부터 잘 다스려라. 내 몸부터 다스려라. 이런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뻔한 방법들이 성공하는 방법이 맞아요. 이대로 하면 돼. 근데 왜 이런 당연해 보이는 말들이 명언이고 성공 비결로 우리한테 회자되는 겁니까? 지키기 힘들거든요. 지키기 힘들다고 했지 지키기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 못 지켜요. 왜? 중요한 순간,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당연한 교훈을 기억을 못해. 그리고 그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못해. 그냥 좋은 위인전 이야기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혹은 알고 있다가도 감정의 동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안산 사이에 더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감정 동요 때문에 기본 원칙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지만 인생의 진리, 성공의 기본 법칙인 기본, 이 기본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내가 상기해야 할 그 법칙을 담은 책이 바로 불변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성이다.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뛰어난 아이디어나 옳은 설명 또는 합리적인 이론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공감을 끌어내는 스토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대개 성공한다. 완벽한 세상에서라면 정보의 중요성이 그 정보 전달자의 스토리텔링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감정에 쉽게 지배당하고 복잡한 정보가 마치 스토리의 한 장면처럼 이해하기 쉬워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합리적인 기준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의 정보는 똑같은 가치를 가져야 돼요.
스피커가 누가 됐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 정보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제가 더 솔직하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북토크 보고 계시는데 독서 자기계발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 사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지금 북토크의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채널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이래서 좋다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머리에 쏙쏙 꽂힌다. 이해가 잘 된다. 요점만 정확하게 전달해준다. 그래서 북토크를 시청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스토리텔링 역량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북토크를 구독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저 말고 다른 SNS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런데 컨텐츠가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까보면은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저는 제가 SNS를 하기 때문에 SNS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처럼 정확하게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불변의 법칙이구나. 분야를 막론하고 스토리텔링 잘하는 사람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입 잘 터는 사람들이 좀 더 성공할 확률이 높고 유리한 건 맞잖아요. 뭐 이거는 저의 상황에 맞아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고 이 외에도 시대 불변, 인간의 본성을 관통하는 불변의 법칙을 담고 있는 책이 불변의 법칙이고 그렇기에 이 책은 10년이 지나도 읽어보신 걸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아깝지 않을 두 번째 책 바로 몰입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명예? 사랑? 이것들은 뭐 흔히 그냥 나오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흔히 나오는 조건 외에 그와 견줄 만한 혹은 어떤 면에선 더 강력하고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몰입입니다.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 외부에 있는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부적 요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행복은 직접적으로 찾을 때가 아니라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에 충분히 몰입하고 있을 때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란 것에 대해 이 논제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져.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막 고민하다 보니까 나는 안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즉, 행복이란 걸 직접적으로 찾으려고 막 조건을 따지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불행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행복을 느꼈던 순간을 돌이켜보잖아요. 그럼 그 순간들은 예외 없이 몰입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다른 잡생각 하나 없이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 경험이 사실 정말 행복한 경험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정확하게 와이프 만난 이후 하루하루 매일 행복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제일 행복해요. 와이프 만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더 행복해서 오늘이 가장 더 행복합니다. 원래 이렇게 말해야 생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와이프 만나기 전에 제가 인생에 참 행복을 모르던 그 무지했던 시절에 그때 제가 언제 가장 행복했나 인생의 기억에 남는 순간을 떠올려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떠오르냐면 고3 때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 뭐 시험 잘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끝났어. 근데 고3 때는 저희 학교 사립이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저희 팼거든요. 그래서 축구하고 막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그러면 너 이 새끼야 일로 와 이래가지고 막 때리고 축구 못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 다치면 어떻게 할 거야. 점심시간에 영어 단어 외워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말고사 끝났어. 선생님들은 우리를 막을 명분이 없어.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제 뭐라 하든 말든 쌍욕을 먹든 말든 축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애들이 축구 좋아하는 미친놈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뛰어나가가지고 그 한여름에 그냥 우통 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미친놈들처럼 축구를 하는 거야. 근데 3학년만 시험이 그때 빨리 끝났어요. 1, 2학년은 수업해. 근데 3학년들 원래 걔들 수업하니까 우리가 떠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 하려는데 우리가 안 들어. 애들이 미쳤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교감 선생님이 근데 훌륭하신 분이어가지고 쟤네 좀 냅둬라. 대신에 교감 선생님이 저희 불러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오셔가지고 아이스크림 주면서 얘들아 너네 축구하는 거 내가 뭐라 안 할게. 아이스크림도 먹어. 그리고 너네 오늘 급식 안 먹는 날이잖아. 근데 밥 안 먹고 축구하다가 이런 더위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급식 남았으니까 니네 가서 밥도 먹어. 그리고 축구해. 얼마든지 해. 대신에 떠들지 마. 조용히 해. 공만 차. 그래가지고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축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막 교감쌤이 사다 준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렇게 급식도 먹고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그 땡볕 같은 여름에 애들이 다 같이 3시간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우통 다 벗고 막. 남고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자 선생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해요. 아무튼 근데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나 하면 그때만큼 재밌었던 때가 없어요. 그때가 제일 재밌었고 찐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 근데 왜 재밌었을까요? 몰입했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그 난리를 치면서 오늘 봤던 시험이 입시가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6개월 만에 축구를 하니까 그냥 미쳐버리겠는 거야.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그런 몰입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세대들은 평균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대비해서 우울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몰입하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 우리 주의를 분산시키는 주의 산만 요소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딱 하나에 집중을 못해요.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내가 내 삶을 내 맘대로, 내 의지를 내 맘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이 커져요. 그러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행복의 핵심 요건이 나의 주의력을 통제할 수 있는가, 즉 몰입할 수 있는가가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식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의지대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가,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차단할 수 있는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집중을 계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다시 일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면 된다. 아까 통제할 수 있는지의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주의 집중이 가능한가, 즉 몰입이 가능한가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집중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통제를 하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행복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몰입할 수 있는가, 이 여부가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몰입 능력이 행복의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 부족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부족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년 뒤에도 몰입이란 책을 산 것을 혹은 몰입이란 책을 읽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 10년 뒤에 읽어도 좋을 거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칙센트미아의 몰입이 있고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 있거든요. 둘 다 좋습니다. 근데 느낌이 칙센트미아의 몰입은 좀 더 두껍고 농도가 진한 좀 원론적인 내용을 다룬 느낌이라면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은 좀 더 사례 중심,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는지 실천법을 담은 느낌이고요. 둘 다 좋습니다. 10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10년 뒤에 읽어도 여전히 좋을 세 번째 책,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필립 브룩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쉬운 삶을 기원하지 마라. 강한 사람이 되길 기원하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기원하지 마라. 이를 감당할 힘을 기원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 많고 잘 살아도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또 문제가 돼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문제가 있지 하면서 또 걱정하게 되니까.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슈퍼리치들 다 문제 있어요. 자산이 100억, 1000억 넘는 분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큰 만큼 문제의 사이즈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문제 없는 삶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즉 회복 탄력성을 갖췄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또 요즘 현대인들에게 매우 부족한 역량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SNS, 특히 인스타 보면은 잘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초라해져.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나는 여태까지 돈 못 벌고 뭐 했냐? 여러분, 인스타 보다 보면은 월천 못 벌면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사실 현실이 아니거든. 월천이면 상위 몇 퍼센트, 진짜 초상위인데 월천 못 보면 바보 같아. 여러분, 월천 넘게 버는 사람들도 인스타만 보면 100% 불행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가, SNS 보고 비교하는 이런 심리가 뭐에서 출발하는 것이냐? 외부에서 나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 그래요. 나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러다 보니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멘탈이 약해지고, 그러니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되는 진정한 행복감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오는 것이지 외부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회복 탄력성이 어디서 온다? 내 내부에서 오는데, 밖에서 요새 비교하는 문화, 특히 SNS를 통한 비교 문화가 많기 때문에 요즘 회복 탄력성이 낮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을 안 해서 회복 탄력성이 낮습니다. 요새 차라리 뭐랄까,
MZ 세대들, 20대 이상은 요새 막 러닝도 많이 하고 그래도 좀 운동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문화가 꽤 있는데 어린애들 보잖아요. 10대 애들 진짜 운동 안 합니다. 저희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려다니는 것밖에 할 게 없어. 저 어릴 때는 축구밖에 할 게 없었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쯤 PC방이 본격적으로 막 많아지면서 제가 그때 건지라는 게임을 했거든요. 그럴 때부터야 좀 PC방 갔지 그전에는 할 게 없어. 그냥 맨날 달려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스마트폰만 하고 있죠. 그런데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6개월가량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인지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회색질의 볼륨 증가를 가져왔고 실제로 사고의 속도와 예민함, 기억력, 판단력을 향상시켰다.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뇌도 건강하게 회복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운동을 하면 뇌가 회복된다. 근데 운동을 안 한다. 고로 뇌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취약한 상태가 돼서 회복 탄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이유가 있어요. 개인주의를 넘어서 너무 이기주의로 가는 문화 때문입니다.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강할 수가 없다. 외로운 사람은 쉽게 나약해진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훈훈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강인하다. 주변 사람과 교류를 해야 내면이 강인한데 요새는 개인주의 때문에 교류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요즘 회복 탄력성이 낮은 이유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책 내용을 들으면서 아셨겠지만 회복 탄력성이란 책은 단순히 멘탈 만져주면서 위로해주면서 힘내 이게 아니고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이 수많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정말 과학적인 근거, 회복 탄력성이 왜 낮은지 그리고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와 같은 내용을 근거 있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잘 읽히고 읽기 좋게 쓰여진 책입니다. 조금 두껍긴 한데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 후에는 회복 탄력성이 더더욱 부족해질 것 같아서 이 책도 10년 후에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사업의 철학입니다. 이 책은요,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사업을 해볼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필독서예요.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평생 재테크만 할 거야. 그러면은 안 읽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사업이든 투자든 돈 많이 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투자의 끝에는 사업이 있고 사업의 끝에는 투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계속 내가 더 큰 부와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 저는 누구나 읽어봐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업에 대한 방법,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SNS 기반이니까 어떻게 해야 사업을 홍보하는 SNS를 잘 육성하고 구독자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방법론들이 제가 엄청 많겠죠. 제가 아는 분은 브랜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브랜드의 역사와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죠. PO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의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야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업 방법들과 고민들을 다 파고 파다 보면은 돌고 돌아서 결국 철학으로 귀결됩니다.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사업의 철학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사업이란 결국 당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에 지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사업이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일하는가 같은 본질적인 내용, 이것들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사업의 철학은 그 출발점이 되는 내 사업의 철학을 어떻게 세워야 하며 그 철학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가 모델은 만들려는 사업에 대한 그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려는 사업이 목표로 하는 고객에 대한 그림에서 출발한다. 사업 계획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만들고 싶은 사업이 뭐예요? 라고 막 휘황찬란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좋다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고객이 싫어하면 어떡할 거야?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고객이 좋아하는 걸 알아야겠죠? 근데 고객이 좋아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객이 누구인지부터 정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본질적이면서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뻔하지만 사업의 교과서와 같은 평생 꺼내봐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느껴져서 10년 뒤에 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10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5번째 책 바로 이토록 멋진 휴식입니다. 이 책 제가 몇 번 채널에서 소개드리긴 했는데요. 책 제목을 좀 잘못 지었어요.
왜? 휴식이라고 하니까 뭔가 아유 괜찮아 쉬어 이런 거 같은데 이거 완전 자기계발서고 생산성 책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쉰다고 해서 쉬는데 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는 날에 넷플릭스 유튜브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막 보면서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면은 개운하시던가요? 아니에요.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몸은 딴짓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일 걱정이 안 사라져요. 그래서 말로는 쉬고 있다지만 일과 쉼의 경계가 없어. 그러니 쉬고 나면 더 힘들어. 이런 휴식을 우리가 멋진 휴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휴식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시간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임 오프란 본질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의식하는 것이다.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삶의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일로 이해할 수 있다. 타임 오프란 단어가 이 책에서 휴식을 뜻하는 단어인데 진정한 휴식은 무엇이다?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경계를 정해라. 즉, 경계를 정해서 이거는 일하는 시간, 이거는 정말 온전한 쉼의 시간이라고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퇴근 후는 난 노는 거니까 나 칼퇴할게요. 빠잉 안녕 워라벨 좋아요 이게 아니고 이 책에서는 휴식이라는 것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 정신은 실제로는 변화를 바란다. 완전히 색다른 도전에 몰입하면 무의식은 전에 마주한 문제에서 흘러나오는 방해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인다. 우리 정신이 피곤해 쉬어야겠다라고 할 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 워라밸 추구하면서 일 안 하고 놀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고 정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변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란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했다가 그 다음 일로 완전히 정신을 이동해서 확 몰입하는 것을 뜻해요. 쉬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기존에 하던 일 고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는 일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쉴 때는 전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축구할 때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활동적인 스포츠에 몰입하는 것 사실 이게 진짜 힐링이 되거든요. 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 풋살 같은 거 하면서 지금 일 걱정할 수 있습니까? 눈앞에 공격수가 오는 거 수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나의 기존 삶에 대한 스위치를 끄고 전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진짜 휴식이라고 한다. 그런 휴식을 취하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현대인들은 다들 바쁘잖아요. 피곤해. 아무리 쉬어도 계속 피곤해.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 더 채찍질하면서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럼 이거에 대한 반대 증상으로 뭐가 나와요? 워라밸을 추구해야 돼. 퇴근하면 연락하지 마.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퇴근하고 연락하지 마 하면서도 일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있냐 이거죠. 어차피 계속 이어져. 그렇다면 진짜 휴식을 위해서 뭘 해야 한다? 그냥 일을 안 하고 놀고 이게 아니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쉬어야 한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휴식이다. 이런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는 역량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정말 시대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토록 멋진 휴식 추천합니다. 오늘은 10년이 지나고 봐도 후회하지 않을, 10년 지나고 봐도 좋을 5권의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 불변의 법칙. 둘째, 몰입. 셋째, 회복 탄력성. 넷째, 사업의 철학. 다섯째, 이토록 멋진 휴식이고요. 제가 이 책 중에서 유료 광고로 받았던 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읽어보고 좋아서 소개하는 책들이니까요. 여러분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